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심선영 교수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바로 인공지능 기술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개발자에서 관리자까지 저마다 인공지능을 섭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기술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많은 수학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확률 통계는 물론이고 미적분, 심지어는 선형대수까지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실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최근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과 이를 쉽게 구현하기 위한 도구인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넘파이와 같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도전을 하면 개발자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에겐 진입 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렵게 공부를 해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비즈니스를 위한 직관력과 아이디어 또는 도입 및 운영 방법을 깨닫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하지만 제 강의의 목적은 일반인들 또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 예비 취업자 및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함으로써 실무적 또는 실질적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로 인해 여러분께서 인공지능과 한층 가까워지고 인공지능의 활용에 자신감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공지능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인공지능의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큰 획을 그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일단 2012년에 우리는 인공지능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내어야 하는 국제대회에서 토론토 대학의 한 팀이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며 우승을 한 것이죠. 이들이 보여준 딥러닝 기법은 당시만 해도 생소한 기법이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결승에 오른 거의 모든 팀들이 딥러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구글이 딥마인드라는 기업을 6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인수한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이 헤드라인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딥마인드는 그런 매입가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기술은 그 유명한 알파고를 통해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인공지능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중 그 어떤 것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인데요. 고속으로 달리는 테슬라의 운전대에서 처음으로 손을 떼고 인공지능 운행을 경험한 순간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인공지능의 새로운 모멘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인공지능의 역사적 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과연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지능이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똑똑함을 떠올리실 겁니다. 비슷한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지능이란 한 개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인 능력 및 학습적인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자인 마빈 민스키는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한다면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가 하도록 만드는 과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인공신경망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접목하여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 학습을 하고 인지 및 추론을 통해 정답을 얻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목표는 단지 더 스마트한 기계를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세상의 본질은 그대로인 법인데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인가? 단지 스마트한 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스마트한 사회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모방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없이 많은 뇌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세포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뉴런의 경우 서로 연결이 되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통을 한다는 것은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후 이 신호의 세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다른 뉴런에게 새로운 신호를 전송합니다. 물론 받은 신호의 세기가 일정 수준이 되지 못하면 신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뉴런 간의 통신은 사실 화학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연결부가 있습니다. 시냅스에서는 발신 뉴런의 전기 신호를 화학 물질로 바꾸어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신 뉴런에서는 이 화학 물질을 전달을 받아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000조 개 정도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뇌는 결코 단순한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뉴런의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모든 뉴런과 시냅스를 연결 지도로 일일이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인간의 뇌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할까요? 전두엽에서는 감정이나 운동 또는 지적 능력을 담당하고요. 측두엽에서는 언어와 청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후두엽에서는 시각 기능을, 두정엽에서는 공간과 감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인공지능도 이러한 기능을 해내어야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인간의 뇌를 인공지능은 과연 어떻게 모방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있었지만 최근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근간은 바로 인공신경망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뉴런이라는 뇌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공지능도 인공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인공 뉴런을 바로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58년에 시각과 뇌 기능을 모델화하여 퍼셉트론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퍼셉트론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인지를 뜻하는 퍼셉션과 뇌 세포를 뜻하는 뉴런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퍼셉트론은 인간의 뇌세포가 감각 정보를 인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인공적으로 모방한 것인데요. 크게 입력값, 가중치, 활성함수, 출력값으로 구성됩니다. 입력값이란 말 그대로 학습을 위해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가중치란 이 입력값에 각각 적용하는 일종의 중요도 또는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란 입력값과 가중치의 조합에 의해 결과로 나올 값을 생성하는 함수이고요. 출력값은 방금의 활성화 함수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결과값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신경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퍼셉트론을 여러 겹으로 구성하고 네트워크로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즉 인공적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인간의 뇌 구조와 점점 유사하게 모방해 가며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방금 소개한 단일 퍼셉트론은 자연스럽게 다층 구조가 되어 인공신경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인공신경망은 AI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우리 인간의 뉴런도 청각을 위한 뉴런, 시각을 위한 뉴런, 이렇게 그 목적별로 뉴런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뉴런이 청각을 담당할 수도 있고 연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공 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기능, 볼 수 있는 기능, 알아듣는 기능,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있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다른 인공 뉴런으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동일 구조의 인공 뉴런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후에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각 목적에 맞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학습에 의해 능력이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데이터와 학습을 통해 일반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알려준 것 이상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알려준 것 이상의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 A, B, C 3명의 고객에 대해서 빵을 구매한 이력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에 B에게 새로운 빵을 추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천을 해서 실제 구매토록 하려면 B가 좋아할 만한 빵을 추천해야 할 텐데요.
한 가지 방법은 컴퓨터에 미리 단 빵과 달지 않은 빵을 카테고리화하여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빵이 전체 8가지라고 할 때 이들을 미리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두면 각 고객의 구매 이력으로부터 빵에 대한 선호를 알 수 있겠죠. A가 산 빵들은 대체로 달지 않은 빵입니다. 반면 B와 C는 모두 단 빵만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B에게 어떠한 새로운 빵을 추천해야 할까요? 단빵의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동안 B가 구매하지 않은 것을 추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게 과연 인공지능인가?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방금의 작업에서는 알려준 것, 즉 구매 이력과 빵의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알려준 것 이상의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B의 구매 이력을 보면 3번 중 2번이 시나몬을 산 것인데요. 만약 이 시나몬이 단빵인지 달지 않은 빵인지에 대한 정보가 미리 카테고리에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지금까지 B가 단빵을 많이 구매한 것인지 달지 않은 빵을 많이 구매한 것인지 곧바로 알 수는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B에게 빵을 추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나몬이 단빵인지 아닌지부터 우선 판단해 내어야 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알려준 것 이상을 스스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이곳에서 빵을 구입한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중 시나몬을 구입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들이 구입한 다른 빵의 카테고리를 보는 것입니다. 단빵을 많이 구입했다면 아마 시나몬도 단빵일 것이다 라고 분류를 하고, 반대로 다른 빵들이 대체적으로 달지 않은 빵이라면 시나몬도 달지 않은 빵이다 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시나몬을 구매한 적이 있는 STU 이렇게 3사람의 구매 이력을 보니 시나몬 외의 구매한 빵들은 대체로 단빵에 속한다면 시나몬도 단빵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정보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데이터와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범위에는 이렇게 데이터와 학습 기반의 기술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가장 최근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딥러닝에 의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였고 각 산업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더 크게는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포괄적 개념인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하는 모든 것이고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머신러닝을 실현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학습 과정에서
여러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하여 이른바 신경망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딥러닝은 이러한 인간의 뇌를 가능한 유사하게 모방한 머신러닝의 한 기법인 것이죠.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이유는 인간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여 추론하는 것, 이른바 학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일일이 규칙을 정해줘야 했기 때문에 진행의 속도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에 의해서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작업들이 기계에 의해서도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급기야 세상 사람들은 싱귤레리티라는 것을 논하고 있는데요.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 즉 싱귤레리티라는 시점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렸던 이 이야기는 이제 점점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마음까지 파고들면서 정치, 경제, 경영 등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귤러리티란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발명가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제창한 개념으로 우리말로는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45년까지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선 인간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한편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시점을 Singularity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용어가 다소 어렵죠. 원래 Singularity란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어떤 기준을 정하였을 때 이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의미합니다. 수학에서는 극한값이나 미분값을 갖지 않는 어떤 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에서 분모인 x가 0이 되는 지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기준을 넘어버린 싱귤레리티의 세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며 한계를 뛰어넘고 인류 전체의 지성을 초월한 초지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획기적 발명이 하나 이루어지면 이는 곧바로 다른 발명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연쇄적으로 새로운 발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수학 최증의 법칙을 적용하면 새로운 발명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이노베이션의 속도도 급속히 빨라지는 것인데요. 따라서 인간의 뇌 구조가 다 밝혀져서 슈퍼컴퓨터로 뇌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된다면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나아가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인간의 사고 능력을 크게 초월한다면 인간보다 우월한 컴퓨터가 등장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인간의 뇌는 정작 1300g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하며 시냅스의 동작 속도에도 사실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하드웨어 크기는 공장처럼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고 통신 속도도 이론상으로는 빛의 속도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유한한 시간 내에서만 지능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 성장의 한계를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인간과 같은 생물학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인 싱귤래리티라는 것은 정말 도래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시각도 있고 부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지지하는 시각도 상당한데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일본의 젊은 과학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싱귤래리티가 도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대답이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사실 싱귤래리티와 같은 것은 SF 소설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고 아니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최근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달하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기술들이 이미 현실화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싱귤래리티의 가능성을 쉽게 부정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은 수세기 후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렸던 한 컨퍼런스에서는 대다수의 연구원들이 적어도 2060년 이전에 싱귤래리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잠시 강제로 종료한 적이 있었죠. 개발 중이었던 페이스북 챗봇이 갑자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대화를 마구 나누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목격한 개발자가 깜짝 놀라서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의로 혹은 의도치 않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우리를 능가하는 그 어떤 것을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싱귤래리티가 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능력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입니다. 먼저 약인공지능은 이미 많은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정 분야에서만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대되어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지능적 일을 모두 해내게 되면 이것을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초인공지능인 것인데요. 초인공지능이란 기술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 지식이나 사회적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바로 싱귤래리티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현재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질병 치료에 도입해 진단을 보조하고 있고요. 또 영상 정보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병률과 치료법을 찾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에서는 제조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비의 이상을 감지하고 생산 최적화를 도우며 불량품도 판독해냅니다. 또 물류 산업에서는 인공지능과 센서를 이용하여 혼잡 시점과 혼잡 구역을 예측하고 배송지에 따른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마케팅을 제공하거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데에도 활용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도 하고 있죠. 이러한 사례들은 아직 약 인공지능의 수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강인공지능의 사례도 생길 수 있으며 그 다음은 또 싱귤레리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싱귤레리티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싱귤레리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인간의 뇌가 완전히 해명되거나 현재의 기술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강력한 알고리즘도 발견되어야 할 텐데요.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관점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그 위협에 대한 제어 장치를 인간이 스스로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이 군사적 목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기도 했고, 스티븐 호킹과 빌 게이츠는 공개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위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이 설립한 오픈 AI라는 비영리 연구소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픈 AI가 지향하는 목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발견에 대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상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오픈 AI인 것이죠. 하지만 오픈 AI의 또 다른 중요한 철학은 인공지능이 민간 기업들에 의해 사악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면서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도구로, 나아가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네 글자를 듣는 순간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 능력의 끝을 알 수 없는 초월적 존재라는 느낌으로 압도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 위에 존재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기술임을 우리 스스로 잊지 말고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건강하고 당당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크거나 힘이 세거나 가장 빨라서가 아니라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문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가장 똑똑한 종족이 아니게 된다면 문명을 계속 지배할 수 있을까요? 끝없이 성장하는 기술력과 그 기술을 통제하는 인간의 지혜 사이에서 인간이 승리하는 한 우리의 문명은 더 번창할 것이고 인간은 그 이기를 계속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